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체 주택 가운데 빌라나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78.3%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주거 문화가 공동주택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른바 이웃문화, 동네문화 이런 것도 참 많이 바뀌었죠.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바로 이 한국의 주거 문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기획안지조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성원입니다. 그리고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피해가 이어지면서 빌라를 계약할 때 월세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역시 고금리 때문에 전세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 계약을 택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로 높아졌습니다. 서울 강남 개포동 일대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도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있으면 다 전세로 몰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올해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은 42%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문턱을 또 한 차례 낮췄습니다. 안전 위험은 없이 튼튼하지만 주차나 층간소음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빨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주거환경 중심 안전진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30% 낮추고. 네, 참 조금 전 뉴스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이 얘기 좀 우리 잠깐 하고 갈까요? 요즘 빌라왕, 왕을 넘어서 빌라신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던데 뉴스 많이 보셨죠? 예. 그러니까 빌라 전세 사기. 우리 그 전성훈 편집님 얼마 전에 이사하셨잖아요. 아유, 저 이사하는데 아주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전세라든지 뭐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희 집이 이제 안 나가는 문제도 있었고 또 저희 집 나가고 나서 저희도 구하러 다니면서 이게 또 이제 보증금 미반환 이런 거에 걸리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법인 소유 전세는 피했고 개인 소유 전세를 찾아야 되고. 왜냐면 등기부등본 때문에 다 나오니까. 네. 전에는 이제 동네가 좋으냐 어떠냐 이걸 먼저 봐야 됐는데 지금은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엊그저께 보도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세 100채 중에서 한 13채 정도는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몇 장이더라.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갖고. 저는 한번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다 다녔다고 한번 떼봤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사 이제 그 할 때 뭘 체크해야 되는지 이제 다 아는데 저는 최근에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봐야 된다. 저 이사할 때 그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생각도 안 했고 떼볼 방법도 없었고 뭐 지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요번에 뭐 지금 보면은 와, 그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JB나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린 좀 이사의 신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사를 좀 많이 다니는 사람들에 속하는데 연령대도 있고 그래서 근데 되게 보면 이거 주 피해자가 청년 세대. 그러니까 2021년에 발생한 그 전세 보증금 떼인 사건
피해자의 64.7%가 2030 세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그래서 저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 인천에 사는 30대인데요. 이게 이제 주인이 살면서 전세 살면서 한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그러면서 생각이 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이제 떼보면서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걸 본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뭐 전세보증보험에 들었거나 뭐 확정일자를 다 받거나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놔도 사실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당하고 나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도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더라고요. 저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등기부등본 때에서 이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근데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보면 이제 얼마가 설정된 저는 그렇게 봤고 얼마가 설정된다면 이제 그 집의 시세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게 문제가 되더라도 요거 이제 그 1차 담보된 거 빼고 나더라도 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다면 그냥 들어가고 보통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큰일 날 것 같다. 그 얼마 전 보도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세입자를 임대해 준 사람이 자기 지금 현재 거주지로 주소를 옮긴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설정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문제는 부동산법 뭐 이런 거 해서 법인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더 정부가 그런 법인은 자기 자본이 최소 30% 이상은 되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좀 뭔가 좀 예방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하여간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죽어나가는 거는 결국은 또 이제 죽어 약자들만 죽어나가는 그렇죠. 거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게다가 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시겠지만 이번 이제 빌라왕 이 사기 안에 중개업자나 아니면 중개 보조원들이 다 그러니까. 연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를 믿을 수 없으니까 더 이제 불안해지죠. 바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 말 믿고 이제 계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중개업자가 안 패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건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건 워낙 이제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수직으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의 비율이 거의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70%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이웃 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바뀐다. 오늘 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이제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 이웃 8촌쯤으로 멀어진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웃 사촌은 옛말이라는 키워드를 포탈에 넣어봤거든요. 요즘에는 이웃 사촌 하면 바로 옛말이 따라오는 시대이기도 해가지고요. 근데 이 이웃 사촌은 옛말이라는 말이 기사에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걸로 등장하는 최초가 2003년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이웃 간의 이야기라기보다 옆 가게 주인과 싸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010년대 이후로 넘어가니까 이웃 사촌은 옛말이 그냥 뭐랄까 굉장히 익숙한 관용어구처럼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너무 선입견에 빠지지 말고, 저는 새 아파트에 안 살아봐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바람 중에 하나가 이 천장형 에어컨이 달린 새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제 바람인데. 한 번도 못 살아봐가지고 저는 뭐 아파트에 그러니까 지금도 살고 있으면 이른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게 요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저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거기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잖아요. 사실은 아파트 단지별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단지 안에서 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너무 한쪽으로 묘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두 분은 좀 그런 건 체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식 아파트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그들도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일찍 느꼈어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 이른바 아파트 내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해왔는데 사실 미국이 성공했다는 얘기 우리가 못 들어봤잖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지만 아파트의 특징은 결국 세대 간 독립성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언터처블인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공간.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설이 있더라도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 못 된다? 저는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의 사생활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동시에 막 삶이 섞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물리적 밀집성을 피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웃사촌이란 말이
다른 뭐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사실은 아파트 주거 생활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 대한 기사 같은 걸 검색을 해보면 끊임없이 이웃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주차 문제, 층간 소음뿐만이 아니라 저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저희 오피스텔의 제일 큰 문제가 흡연 문제거든요. 옆집에서 담배 펴서 냄새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공기를 공유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간접 흡연을 한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아파트 주거 문화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좀 생기다 보니 모여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은 지옥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 근데 저는 뭐 얼마 전에 뭐 통계조사 이거 찾느라고 한번 봤는데 그 모 시장조사 전문기업에서 이걸 한번 해봤어요. 내 주변 이웃에 누가 사나 했더니 10명 중에 4명은 현재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라는 비율이 높았고 왜 이렇게 이웃하고 교류를 하지 않느냐 했더니 굳이 교류를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예, 교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비율이 이제 그 보니까 오피스텔 거주자일수록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결국에 우리 사회의 어떤 개인화 현상,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하고 무관하지 않죠. 근데 재미난 건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바속촉이란 말 있잖아요. 네. 겉으로는 좀 드라이하고 바삭바삭한 사람들인데 누가 나 터치하는 거 싫은데 내심은 동네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또 굉장히 높게 나와요. 통계에. 그리고 이 통계조사 따르면은 60.8%가 내 이웃 사람이 혹시 위급 사태나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반응을 한 비율이 86.2%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개념이 동네 친구라고 하는 게 학교 다닐 때는 동네 친구가 있죠. 왜냐하면 학교 친구가 결국은 동네 친구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랬죠. 근데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하는 순간부터는 동네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거의 없죠. 특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여성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하는 경우 여성도 동일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부인은 전업주부고 남편이 만약에 직장 생활한다면 부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남편은 동네 친구란 건 일체 찾을 수가 없는.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이제 뭐 파리, 미국 이렇게 경유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되게 달라진 가장 큰 차이가 뭐 미국이나 일본에 있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랑 아파트가 한 공간에 있는 곳이 굉장히 인기였대요. 1910년대, 20년대에. 직주일체입니까? 네, 직주일체인데 딱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고 최근에 가까워오면서 직주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동네에서 커뮤니티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하면서 사람들이랑 너무 많이 얽혔는데 저 혼자 살거든요. 네. 혼자 사는 게 굉장히 즐겁고 좋은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얽혀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크고 그래서 아파트가 고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지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기도 한 거죠.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이게 뭐 이제 통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학술 논문 이런 거 못 받고 통설은 뭐냐면 은퇴 후에 남성이 참 그러니까 되게 비참하고 외로운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퇴를 해버리면 사회관계가 다 단절이 되어버리는데 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찾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생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교우 관계가 없다 보니까 네. 동네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동네에 친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등산복 입고 산에 오르거나 거리를 배회하거나 그러니까 동네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동네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동네에서 같이 그러니까 알콩달콩 지내는데 친구들하고 이게 이제 노년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말씀하신 게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아파트가 좋아, 전원주택이 좋아 이런 거 설문조사를 하면 요즘엔 대부분 한 70-80%가 아파트가 좋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남녀 성비를 따져보면 남성들이 월등하게 전원주택이 좋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퇴하면 전원주택으로 갈 거다 아이들 교육 끝나면 그리고 나갈 때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타운하우스를 지어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20-30년 전에 뭐가 유행해 동호인 주택 이런 게 네, 유행한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동호인 활동이라는 게 되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 이제 그 풍광 좋은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빌라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공동주택으로 해서 같이 사는.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 근데 그것도 몇 년 못 가죠, 사실은. 금방 다 해체돼요. 네, 반짝.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 아주 어찌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이웃사촌, 동네 친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사실은 드러나는데 네. 내가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할 때는 그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게 다른 데서 그게 이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막상 그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이 끊어져 버리는 순간부터는 그게 너무 절실해지는데 없는 거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이게 고연령층 대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동네 친구가 필요하다 나오는 게 아니고 20대가 가장 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대가 느끼는 고립감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친구를 벗어나 버리는 순간에. 네. 그래서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에 어떤 애는 취직을 했고 나는 놀고 있고 막 이렇게 되어 보면 또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더라고요. 이것이. 그 이제 아까 제이비께서 아니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온라인 공간도 있는데 정말로 소통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파트에 안 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는 안 들어가 봤는데 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통 온라인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뭐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말을 하다가 과격한 언어를 얼굴 보고 하면 좀 덜한데 온라인으로 과격한 언어를 쓰게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갈등이 만들어지는 장이 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근데 좀 재미있는 건 아까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멀어지는 것 같지만 연결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 뭐 아파트에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맘카페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굉장히 집중 주목을 받고 있는 데가 당땡 마켓이라고 네, 중고물품 거래하는 이곳이 사실은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는 뭐 쇼핑 앱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카테고리가 바뀌었대요. 소셜 파트로 바뀌었고 여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느슨하게 연결이 된 상태로 뭐랄까 이제 같이 취미도 하고 아니면 공부도 하고 이런 식의 지역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공간에서 어느 정도로까지 이게 단절이 있냐면 아주 이건 약간 극단적인 것 같지만 또 극단적인 게 아닌 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른바 이제 그 소독을 해준다고. 네. 주방이라도 화장실 이제 그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주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사람이 있어도 없는 척 있어도 안 열어줘요. 귀찮다고. 그다음에 내가 사는데 왜 들어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주민 서명이 필요해서 배를 눌려도 안 열어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수준이니까. 네. 저 약간 찔리는 게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이 정도의 수준이니까 뭐 더 이야기할 부분이 없는 거고.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가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던 한 산모가 아이가 계속 우니까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주변 이웃들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죄송하다고 이제 대문 그러니까 현관에 다 붙였는데 그다음에 윗집 옆집에서 다 선물 보내고 괜찮다고 이쁘게 키우라고 선물도 보내주고 메모도 남겨줬다는 게 뉴스를 탔거든요. 되게 이제 미담이죠. 그렇죠. 미담인데 이게 흔하지 않으니까 미담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주 예외적인 거니까. 근데 그게 흔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하고 기회만 있다면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는 다 있는 거로 그 정도 드러나거든요. 그죠. 다만 계기가 이제 부여가 안 되는. 저는 이거 약간 무슨 샤이하다 요새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부끄러움을 타고 먼저 내가 접근하기는 그런데 계기만 생기면 저 같은 경우에 이사하고 바로 제 앞집 아주머니하고 어떻게 인사를 하게 됐어. 근데 제가 이사하면 원래 우리 짜장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짜장면 먹을 타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밥을 쫄쫄 굶은 거야. 그리고 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이삿짐만 일단 들여놓고 저녁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집 앞에 있는 곱창집에 갔는데 거기 그분이 계신 거지. 혹시 사장님? 예. 곱창집 사장님? 사장님은 아니신 것 같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인사를 하고 나중에 저희 그 딸을 데리고 또 가서 먹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반가운 이웃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사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기인 게 저 같은 경우도 그 사는데 이제 아랫집에서 한 분은 쫓아 올라오더라고요. TV 소리 좀 줄이라고. 근데 그때 저희 집에 TV가 없었어요. 저희 집 TV 없는데요. 그랬더니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저도 사실은.
좋을 리가 있겠어요? 거기다 억울한 누명까지 썼는데 제가 떠들었으면 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이 하도 낡아가지고 화장실로 개보수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소음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내고 제가 케이크 하나를 사들고 아랫집 내려가서 아, 그동안 고생하셨다 미안하다면서 드렸어요. 근데 그분도 멋쩍게 받아. 그 전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다음부터 다툼이 없었어요. 올라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한번 안면을 트면 얼굴을 한번 보면 안면을 트면 사실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인상 쓰는 것도 많이 줄어드는데 사실 그 안면을 트는 게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 간에 뭐 이렇게 다툼이 많고 이웃사촌이란 말이 옛말이 됐다라고 하는 게 꼭 아파트만의 문제냐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또 한국 사회 변화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OECD에서 더 나은 삶 지수를 살펴보는 베터 라이프 이니셔티브라는 조사가 있는데 여기 좀 놀라웠었던 게 한국의 삶의 질을 이제 물었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19.2%인데요. 이게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 부분이 큰 문제다. 알겠습니다. 이웃사촌 얘기하니까 뭐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자,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만의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손희정 평론가께서 영화 한 편을 골라오셨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오늘은 조규장 감독 연출, 이성민 배우 주연의 2018년 작품 목격자입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밀착형 스릴러를 표방을 하면서 아파트라는 공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영화를 고르면서 꼭 한국 영화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상업 영화라는 게 특히 대중들의 어떤 집단적인 생각과 마음, 상상력 같은 것들을 반영하면서 등장하기 때문에요. 네. 지금 아파트가 어떤가 보다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더 잘 볼 수 있는 작품 아닐까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생활 밀착형 스릴러. 그러니까 퍼뜩 떠오르는 영화 다른 영화가 있는데 숨바꼭질이라고. 네, 그 작품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 그 영화 보면서 어우씨 하면서 최고죠. 우리 집 문단속 잘했나 그 생각부터 들어갖고 저 하여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영화였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지금 목격자라는 영화를 손희정 평론가께서 이제 그 골라 오셨는데 잠깐 스토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상훈.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가 조심스레 얘기를 건네는데요. 비명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 비명소리를 듣고 베란다에 나간 상훈은 아파트 한복판에서 벌어진 처참한 살해 현장을 마주칩니다. 급하게 몸을 숨겨보지만 상훈이 사는 충수를 이미 손으로 세고 있는 범인. 다음날 아침 살인 사건으로 뒤숭숭해진 아파트 단지. 하지만 수십 가구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온 신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까 경찰에 협조하지 말라는 동의서마저 돌아다니는 상황. 밤새 신고 들어온 게 딱히 없었다는데요. 한편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가며 범인의 흔적을 찾던 형사 재엽이 상훈을 찾아오는데 상훈은 그 순간마저 살인자가 자신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못 봤다며 발을 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의자가 죽었다는 소식에 사건이 종결되는 듯 했으나 상훈은 그가 자신이 목격한 진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데요. 그날 봤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여자도 상훈을 찾아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고 하지만 상훈은 끝까지 모른 척하며 여자를 쫓아냅니다. 잘 봐요, 아저씨. 이 사람 아니잖아요, 아저씨. 아저씨. 그리고 쓸쓸히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여자. 하지만 그녀마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아파트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히는데
범인을 잡으려는 경찰과 목격자를 잡으려는 범인,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목격자 상훈의 아슬아슬한 추격전을 다룬 오늘의 영화 목격자였습니다. 네, 잠깐 스토리 듣고 왔는데 손희정 평론가께서 애초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추천해 주셨다면서요. 네, 이게 요즘에 뭐 아까 편집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공화국이다 보니까요.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를 주인공으로 다루는 영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한국 호러 영화 속에 아파트 기행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소름, 아파트, 이웃사람, 숨바꼭질, 도어락, 목격자,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영화들을 다루고 있고요.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스위트홈이나 해피니스처럼 아파트 안에 이제 전염병이 돌면서 벌어지는 이웃의 어떤 민낯을 보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한 건 아파트나 주거 공간을 다루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대체로 공포거나 스릴러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만큼 각박함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런 영화들이 특징이 한국형 호러 영화인데 동시에 재난 영화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 공간을 다룬 영화 중에 유일하게 혹은 뭐 몇 개 안 되는 코미디 영화 중에 하나가 싱크홀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정말 너무 고생을 해서 자가로 빌라를 이제 한 채 샀는데 그 빌라 건물이 통째로 싱크홀에 빠져버리는 얘기여서 코미디인데 재난물인 거죠. 예. 아무튼 뭐 영화 감상을 했는데 우리 전성환 편집장님께서는 어떤 장면을 꽂히셨어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는 그 장면이 재밌더라고요. 그 영화 마지막에 이제 떠나가기 전에 이사 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영화에서 그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녀 회장이 와서 근데 얼마에 내놨어요? 4억 이하는 안 되는데 4억 이하는 아니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하니까 뭐 물어보면 되는데 뭐 이러고 가버리는 장면. 그 장면이 참 이 영화를 고른 이유가 이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손희정 평론가 답을 주셔야 되는데 이유가 이거였습니까? 저는 그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라고 생각했고요. 이 영화에서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마지막 장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제 이삿짐을 다 보내고 마지막 쓰레기까지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인공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거든요. 아무도 창문을 안 열어보는. 근데 정말로 그럴까라는 질문은 들지만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구나 싶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영화 내내 이야기한 게 그건데 굳이 마지막 장면에 저걸 넣었어야 될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제 확인을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친구가 같이 보고 나서 공익 광고냐고 이러긴 했었는데 따라라라 노래 흘러야 된다면서.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바로 이것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동네 문화라든지 이웃 문화에서 정반대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영화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 전문 용어가 나오면서요. 방관자 효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요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 방관자 효과란 말 자체는 1964년에 그러니까 3월 13일 그러니까 13일의 금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미국 뉴욕주 퀸스 지역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던 그러니까 캐서린 제노비스 별명이 키티였는데 이 28살의 여성이 밤늦게 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계안이 쫓아와서 이제 살해를 하는 거예요. 살해했는데 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쳤겠죠. 근처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아무도 이 사람을 구하러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살해당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런 것을 취재한 이제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그녀가 살해당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모두 38명에 이르렀지만 그 가운데 누구도 직접 사건 현장으로 내려가서 이 키티를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당시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됐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방관자 효과라는 사회 심리학 용어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아시죠?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을 이제 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의무조항으로 만든
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사실 여기 뒤에 또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 키티 제노비스의 동생인 이제 그 윌리엄 제노비스라는 사람이 다큐멘터리 감독 제임스 솔로몬이라는 사람하고 2016년에 이 사건을 정말 그러했는가 하고 이제 취재를 해요. 그래서 영화 이 목격자라는 똑같은 제목의 예,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뉴욕 타임즈의 이 기자가 왜곡 보도를 한 거예요. 가짜로 기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실제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고 이들 중에서 2명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소피아 파라라는 여성은 당장 달려 내려와서 이 키티를 끌어안고 경찰이 올 때까지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뉴욕타임스 보도가 잘못됐다는 걸 사실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뉴욕타임스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게 저는 이제 방관자 효과를 검색을 이제 해봤는데요. 여전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38명이 봤는데 35분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키티가 35분간 폭력에 시달리다 죽었다가 인터넷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보나 혹은 가짜 뉴스를 만들기는 얼마나 쉬운가. 근데 그걸 바로잡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내일 아닌데 괜히 얽혀갖고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 증언도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목격자라는 영화에서도 결국 이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결국 그거 아닙니까? 혹시 나한테까지 피해 갈까봐. 이 아까 얘기했던 싱크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이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영화 목격자 안에서도 보면 이제 산사태가 묘사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면산 산사태 사건 같은 것들을 이제 응용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방관자 효과에 대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검증되지 않은 약간 도시계단 같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비슷하게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도 사실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파트에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다. 아파트가 우리가 이제 어떤 고립된 주거 공간 형태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가장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전국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시예요. 세종시는 85.2%가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 고독사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이 세종시예요. 그 반대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입니다. 제주는 38.4%인데 제주는 그보다 낮은데 어쨌든 이 고독사가 가장 높이 발생하는 지역은 제주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고독사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소득 불평등하고 어떤 사회적 불평등이 고독사의 원인이 된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무슨 호러 영화의 공간이나 재난 영화의 공간처럼만 묘사하는 건 조금 왜곡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고독사 들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보면 뉴스로 보면 아파트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보통 반지하 방 이런 데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가족 관계의 해체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고독사로 연결이 되면서 나타내는 어떤 주거 형태도 보면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보통 뭐 반지하 방 이런 데서 어떤 발생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지금까지 지켜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파트하고 연결지어서 고독사라고 하는 문제를 이웃과의 단절만으로 해설될 그런 상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아파트에서 이웃과의 어떤 분쟁이나 내지 이웃에게 어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담배 피지 말라든지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바로 그러니까 직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현상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싸우기 싫어서 이웃하고? 이유가 뭘까요? 또 이게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인 저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험해지다 보니까 옆집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나의 의사를 전달했을 때 어떤 식의 이제 뭐 공격을 받는다든가 알 수 없으니까 약간 이제 완충지대를 찾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목격자 영화에서 그 범인이 층수를 세잖아요. 그와 비슷한 공포를 1인 가구거나 여성이 이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 느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직접 했다가 우리가 이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뉴스 같은 것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파트 이제 그 업체, 그러니까 관리 업체에서 직접 소통하지 말고 경비 업체나 관리소
사무실을 통해서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그런 표를 썼던데요. 타인이 주는 괴로움과 외로움이 주는 그 고통 중에서 어떤 걸 감수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항상 좋은 면도 있지만 갈등적이고 되게 소모적이고 스트레스 쌓는 것도 많다 보니까 차라리 안 만날래.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것이 결국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 문화에서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그러니까 어찌 놓고 본다면 꼭 그것이 주거 문화가 그런 어떤 그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친 직접적인 원인이라도 사실은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왜 뭐 이건 좀 철학적 얘기긴 하지만 호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어떻게 호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의 구성원들을 하나의 그러니까 이웃 공동체나 주민으로 호명하는 게 아니고 그 마치 경제적 주체, 아파트 가격으로 담합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는 존재로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나 어떤 부동산 계급 문화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 부녀회장 이야기 우습게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광주 지역의 뭐 아파트에서는 아파트마다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 있잖아요. 승강기에 우리 아파트 이 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 우리 빨래 아까 뭐 거기 베란다에 널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는 이제 미관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얼마 이하로 절대 아파트 내놓지 말자. 그다음에 그 부동산 이야기, 기획부동산도 있지만 이제 동네에서 이제 선량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시세보다 떨어졌으니까 그 내놓은 사람은 빨리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동산 업체는 거래를 하지 마라. 맘카페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분여회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동대표 회의 이런 데서 결정을 해서, 심지어는 그 규찰 때처럼 아파트 단지 근처에 그 부동산을 시찰하면서 그 경고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그 지방자치가 가장 기본인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외국에 비해서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냐면,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계속 오래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제가 돼야 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짐 싸서 다른 데로 이사 다니는 어떤 한국의 상황에서는 정주라고 하는 터 잡고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뜨내기 산 비슷하게 2년 있다가 내가 이사 갈지 모르는데 굳이 내가 여기에서 뭐를 하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2년 뒤에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에 뭐 내 왜 정력을 쏟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부분들. 이것이 어떤 문제로 연결되냐면, 우리는 지금 옛날 우리 시골 마을이라고 한다면 뭐 전월세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다 내 집이고 평생 거기서 사는 건데, 아파트든 공동주택이든 거기에는 자가 소유자와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불일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파트 문화를 틀지우는 측면도 있다. 이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이제 그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해봤을 때 거주 기간이 길수록 자가일수록 그리고 거주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그러니까요. 업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 약간 딜레마로 다가왔었던 게 뭔가 파리나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아파트가 그 나라들에서는 약간 쇠퇴하고 한국은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국의 아파트가 가장 살기 좋은 주거 공간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투자 가치가 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 가치가 됐기 때문에 아파트가 우리를 되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이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시골 살았지만 옛날 시골 마을에서의 마을 공동체라고 하면 되게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모습만 상상하지만 꼭 그것도 아니에요.
같은 마을 안에서 원수인 집안도 항상 나와요. 그렇죠. 1년 365일 동안 한 번도 말 섞지 않고 거의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로 지내는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도 그러니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은 니네 집에서 물 내리면서 우리 집 그러니까 저기 뭐 물길 끊었어. 물길 끊었다. 담장 망가졌다. 이런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대낌이 실어서 나타나는 단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조금은 익명의 공간에 숨어들 필요도 있는데 그렇죠. 동네 공간에서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동네에서 자라서 제가 어디 이렇게 지나가면 누구누구네 아들 간다, 누구누구네 손자 간다 이러면 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아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감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응답하라 1987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80년대에 주택에 모여 사는 사람들 이웃사촌의 정말 이야기였었는데 그게 굉장히 드라마가 호평을 받았어요. 근데 20, 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는 나 저 동네 살아봤는데 얼마나 공포였는지 모른다. 너무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뭐 좀만 하면 소문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이제 전통적인 커뮤니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공동주택이 주는 해방감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그 원하는 커뮤니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삶의 조건과 환경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전면적 커뮤니티 공과 사가 구분이 되지 않고 나의 어떤 일과 가정사가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입방정에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참견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커뮤니티를 골라가지고 필요에 의하고 기호에 의해서 거기에 가입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SNS에 기반해 두는 이렇게 따라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커뮤니티를 선택하고 빠져나오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관계가 바뀌어버린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좀 정리를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이제 이런 건 있죠. 주거 이제 의식주 중에서 다른 것들 뭐 의료는 어디 땅에 고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먹는 건 맛있는 집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거의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최소 2년 이상은 살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를 이렇게 고민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 어떤 뭐 가든이니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독일식의 어떤 작은 텃밭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곳에서 아파트 거주민들끼리 잠시 공간을 나눠 가지고 그런 걸 이루면서 그 작은 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이런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를 매개로 한 커뮤니티, 주거를 매개로 한 관계 맺기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주거가 갖고 있는 특성인 생활 공동체라든지 생태 공동체라든지 그렇죠. 환경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향을 할 때만이 그것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가로막히는 벽이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내가 여기에 터잡고 몇십 년을 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의식이 뭐 그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생태에 나는 관심 없어. 2년 있다 나는 떠날 사람 이렇게 되어버리는 순간에 이게 안 돼버리는 이런 것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피상적이고 뭔가 좀 제가 볼 때는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 그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소구와 요구와 지향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각기 각색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모아낼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의 매개가 뭐냐. 이걸 개발하느냐 못하느냐가 결국은 관건 아니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곳이 나의 정체성이 아닌 상황이 된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동물 생활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개 키우는 사람들끼리 근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보험이 되는 병원을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모인다든가 의료 생협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이야기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에 좀 이제 도달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뭐 두 분 좀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전성훈 편집장님. 그 왜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나라에도 이제 그런 속담이 있어요.
집은 백금을 주고 사지만 이웃은 천금을 주고 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제가 이사하고 앞집 아주머니하고 인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먼저 인사하고 그 뒤에 그 저도 낯선 동네로 이사를 간 건데 아 이제 아는 사람이 한 분 생겼다. 아 진짜 그거 아니지만 이사가 떡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떡은 저희가 안 돌렸는데 요즘은 떡 돌리는 문화가 거의 사라졌죠. 네, 그것도 그렇죠. 사라졌죠. 그다음에 요즘은 집들이 문화도 이제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누구 집들이를 하더라도 집 앞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이제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어서 집들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 네. 뭔가를 하긴 하는데요. 집을 잘 못 사니까요. 저도 집 산 게 아니어서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그리고 요즘 그래서 집들이를 뭐 요즘 랜선 뭐 이렇게 하던데 아, 영상으로 보여주는 영상 랜선 집들이. 예. 코로나 이후에 또 집들이 문화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이웃 간의 분쟁이 많아졌다고 해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제가 옆집에 사는 분들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집 모양이 어떤가 하는 궁금한데 누가 사는지 궁금해하지 않았고 아 반성하게 된다. 나야말로 현대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 옆집에 누가 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는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의외로 또 그러니까 그 소통하는 분들은 소통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그리고 꼭 그 아파트 아니어도 혹은 그 저게 아니어도 작은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영화 모임 같은 것들이 요새 동네 책방 중심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가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 뭐 대안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공유 서가를 만들거나 공유 주방을 만들어서 이런 공유 주방도 있더라고요. 책을 나누거나 먹을 걸 나누면 가까워진다. 그렇죠. 먹을 걸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닥.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